그래서 첫째로 시는 리듬이다. 다시 한번 리듬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리듬 하니까 리듬은 음성적인 어떤 규칙, 초등학교 때부터 맨 리듬 하면 음악 리듬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 문학사, 우리가 문학 공부할 때도 리듬 하면은 뭐 운율이니 율격이니 음수율, 음보율 해가지고만 소리의 어떤 일정한 규칙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현대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리듬이 뭐냐? 리듬은 지상적인 인식의 답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리듬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합니다. 규칙적인 동작의 인식, 모든 것을 나눠보고 같은 것끼리 모아보고 마디를 나눠보는 것은 인간의 감성적인 인식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도 리듬을 통해서입니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사물을 변별성과 의미의 차이와 가치를 구별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생명체는 다 리듬이 있습니다. 생명체의 기본적으로 호흡과 맥박이 있고 탄생, 성장, 죽음이라고 하는 성장 리듬이 있고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도 있습니다. 이 시간의 리듬도 있고 역사의 리듬도 있고 감정의 리듬도 있고 리듬은 수없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듬이 바로 마음을 움직인다. 도대체 시를 왜 씁니까?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남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기 위해서 시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울렁거리려면 뭔가 자극, 진동이 있어야죠. 네, 시는 상대방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진동의 최초의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이 리듬이 빠지면 시는 끝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리듬은 시의 절대적인 것이다. 요즘에 현대시는 산문식 경향으로 흐르고 그게 마치 유행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입니다. 만일 시가 리듬이 생략되면 그 산문이 그 소설로 나온 그 배구가 아니라 축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리듬은 시를 시답게 만드는 영원한 조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리듬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재인식해야 됩니다. 이 박두진의 바다로 간다, 이 시를 보면은 이 시인이 얼마나 리듬에 대해서 고심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후를 떠나 바다로 간다. 난치도 검은 고도 백장아리도 버리고 장서도 가족들도 꽃밭도 버리고 바다만 앞에 있는, 바다만 뒤에 있는, 바다만 앞에 있는, 그리고 바다 망망한 가운데 심해선 저쪽 일렁이는 바다 위를 알몸도 간다. 가슴에는 다만 하늘, 가슴에는 다만 태양. 이 시를 보면요, 얼마나 철저히 리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자, 행과 연이 반복됩니다. 그 리듬입니다. 보면은 6년에 19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장도 또 반복됐습니다. 나 혼자 훌을 떠나 바다로 간다가 몇 번 반복됩니다. 구절도 반복됩니다. 바다로 간다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어휘도 반복합니다. 버리고 간다 싶던 아무것도 계속 반복이죠. 조사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적인 문제만 반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듬, 시에 있어서 리듬은 이런 문자상의 어휘의 반복이라든지 형태상의 반복이 아니라 의미의 반복도 리듬이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해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님과의 이별을 한마디 한 게 아니라 3번 이별의 안타까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런 형태상의 문제도 있지만 내면적으로 의미상의 반복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는 먼 해와 달이 속삭인 비밀한 울음, 아픈 피 흘림, 이렇게 박두진은 꽃을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그럼 속삭임, 울음, 피 흘림, 아픈 핏방울, 이런 게 다 무엇이 이 이미지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어나 반복시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 전체가 의미를 반복하고 이미지를 반복하고 해서 전체가 하나의 진동, 울림의 상태로 지속되는 것, 그게 바로 시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떨림이 있고 울림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시를 쓰면서 내 시에 얼마나 울림이 있는가, 떨림이 있는가, 진동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시를 써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메타포입니다. 메타포. 수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자, 첫째로 시를 시답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리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시를 시답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메타포입니다. 메타포라는 말은 초월 또는 벗어남 또는 이동함, 어떤 기존의 개념을 바꿔버리는 것, 옮기는 것. 자,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걸 수사법이다,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의 수사법이다, 다시 말을 꾸미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가 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시는 꾸미는 것, 말장난이나 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고 시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런 말입니다. 은유라는 것은 원관념과 보조관념. 보조관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메타포는 끝내 종속적인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수식이죠. 꾸미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하면 멋있게 꾸미는 것,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메타포는 꾸미는 것이거나 보조가 아닙니다. 완전히 A를 B로 바꾸는 것, 사람을 개로 바꾸든지 개를 사람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전혀 질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메타포고, 그런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시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지, 꾸미는 것, 그것은 말장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메타포는 그래서 중요한 기능이 뭐냐?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은유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스물은자에 유자가 무슨 유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비유할 유자인가 보다. 아닙니다. 깨달을 유자예요. 숨어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유입니다. 그래서 이 재미있는 것은 참 성경에서 잘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창세부터 감추인 게 뭡니까? 하늘의 비밀, 천기를 누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천기를 누설하려면 이 메타포라는 방법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귀중한 것이 바로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은 바로 그 메타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시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이 비유의 본질이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내면 세계를 드러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규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꽃처럼 예쁜 그녀 할 때 여기서 꽃처럼은 완전히 바꾼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은 일종의 수사적 요소가 강합니다. 우리가 수필이라든지 산문에서 쓰는 비유는 대개 이 수사적 직유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묘사죠. 자, 여기에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산문의 문장, 소설의 문장과 시의 문장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시에서 말하는 메타포와 산문에서 말하는 비유는 다릅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따라서 비유의 참 뜻은 꾸밈이 아니라 내면을 드러내는 표현이고,
볼 수 없는 신이 인간에게 어떤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현현, 에피파니, 디오파니. 신이 내 눈앞에 확 보일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천기를 나 혼자 볼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게 바로 메타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자, 박두진의 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 꽃 속에 숨어있는 그 비밀들을 그는 해와 달의 속삭임 비밀한 울음 아픈 비울림 엇갈림의 빗방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변화와 창조와 확장입니다. 메타포의 본질은 트롭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전인. 여러분들이 시를 포에트리라고 합니다. 포에트리. 이 포에트리의 원뜻이 메이킹, 만들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하는 것이죠.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의미 등 모든 기존의 개념을 전환하는 것, 재구성하는 것, 그래서 기존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창조하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확장하는 것. 그게 바로 메타포가 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시창작 올려서 자주 인용하는 시입니다. 이 창가에서 들어요. 둘이서만 만난 오붓한 자리. 빵에는 잼을 바르지요. 아니에요. 우리가 둘이서 빵에 바른 이 잼은 잼이 아니라 과수원이에요. 우리는 과수원 하나씩을 빵에 얹어 먹어요. 잼 발라 먹는 아침 식사와 과수원 하나씩을 빵에 얹어 먹는 이 아침 식사의 차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확장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이게 바로 힐링이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외국여행이나 다녀야 새로운 세계를 만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는 메타포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많이 쓰는 말이 이제 상호충돌과 낯설음이라고 해서 이 메타포를 통해서 보다. 자, 보세요. 김종삼의 나의 본적이라는 시가 있는데, 나의 본적은 늦가을 햇볕 조이는 마른 잎이다. 밟으면 깨어지는 소리가 난다. 나의 본적은 거대한 계곡이다. 나무 잎새다. 아까 시는 울렁거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울렁거림의 메커니즘을 우리는 리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듬만 울렁거림의 메커니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메타포가 울렁거림의 또 다른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보세요. 나의 본적은 늦갈 햇볕 조이는 마른 잎이다. 충격적이죠. 네, 충돌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네, 낯설게 느낀다는 건 상대방의 감정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울렁거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메타포는 상대방을 한없이 울렁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바로 메타포의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정말 박완서 나는 참 훌륭한 소설가 그런 시인 이상이라고 봅니다. 울렁거림이 있는 시, 그것은 리듬만 가지고 울렁거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포를 통해서 울렁거리게 만든다는 얘기죠. 저는 이 메타포에 더 위대한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화해와 구원의 시합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최대 비극이 뭐냐? 나의 불행이 뭐냐? 바로 그것은 신과 인간과 단절, 너와 나와 단절감이죠. 아내와 남편, 자식과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이게 바로 최대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절감, 너와 나와 나뉘어졌다는 이 단절감입니다. 그런데 메타포는 바로 이 단절된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마음과 호수는 과학적으로는 전혀 별개 단절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호수로 함으로써 마음과 과학적인 물질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물의 화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너와 나 사이, 나와 자연과 물질과 물질 사이의 그런 단절을 극복하게 하는 화해의 바로 방법이 메타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것도 최대 화해의 제스처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본 일도 없고 무서운 하나님 같기도 하고. 근데 목자시니 하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 친절한 아저씨로 느껴집니다. 자, 이게 바로 화해의, 그러니까 신은 바로 화해와 평화의 사도다. 메타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이 시를 쓰는 우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는 코노테이션이다. 이 말을 하나 더 추가시킵니다. 도대체 이 코노테이션이 뭔 소리냐? 유식하게 썼지만 내용은 언어학에서는 코노테이션, 디노테이션, 코노테이션은 내포적 의미, 그리고 디노테이션은 외연적 의미, 다시 말하면 코노테이션 함축적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 1대1의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H2O 이거 하나의 뜻이 아니라, 물 하면 생명수도 될 수 있고 세척도 될 수 있고, 정말 수많은, 시적으로 하면은 물이 엄청난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과학서적에서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소설책에서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오직 시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시의 언어는 하나하나 전부 다 코노테이션입니다. 1대1이 단순한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전부 복합적이고 중증적인 의미, 다양한 의미를 갖죠. 이 코노테이션. 그래서 이 코노테이션, 이게 시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조건이다. 세 번째 조건.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다시 춘고라고 해요.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지금 눈 내리고 하니까 외연적으로 과학적으로 눈, 겨울 눈이죠. 그러나 이것은 추위고 고통이고 어려운 세상이고 권력이고 압제고, 이거 다 추위, 눈입니다. 눈이 주는 이미지가 시 속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살아납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웅일 수도 있고 민족 해방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고 절대자일 수도 있고 기다리는 어떤 미래의 누구일 수도 있겠죠. 이처럼 지금까지 인류가 시라는 제도와 관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설이나 희곡과 달리 기본적으로 시는 리듬도 있어야 하고 메타포가 있어야 하고 외연적 의미만이 아니라 내포적이고 함축적인 의미, 이 코노테이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시의 근본적인 규칙입니다. 룰입니다. 제도와 관습입니다. 따라서 좋은 시란 이러한 기본 조건들을 일단은 충실히 갖추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보다 좋은 시, 그리고 보다 창조적인 시학은 무엇일까? 그것을 추가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자, 이 말에 또 이런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스타 플레이어. 우리나라에서 스타 플레이어, 축구의 스타 플레이어 하면은 또는 야구의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스타 플레이어란 누구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는 두 가지 점에서 특이합니다. 첫째로 스타 플레이어는
아주 경기 규칙을 잘 지킵니다. 절대로 스타 플레이어는 경기 규칙을 더티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기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그러니까 시에서 문학에서 그렇다면은 뭘까요? 기본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그럼 기본 규칙을 잘 지킨다는 말은 메타포와 리듬과 커노테이션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타 플레이어는 규칙만 잘 지켜갖고는 안 됩니다. 개인기에 능해야 됩니다. 다른 선수보다 뛰어난 개인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본 리듬과 메타포와 커넥테이션이 있지만 그 위에 또 다른 개성이 플러스 되어야 된다. 그 개성, 그것을 저는 창조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작품에 분명 리듬도 있고 메타포도 있고 의미의 코노테이션도 있는데 어째서 작품마다 감동이 다르고 떨림이 다른 것인지, 따라서 시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시는 모두 좋은 시라고 해야 하겠지만 이처럼 보다 감동적인 시는 보다 좋은 시로 평가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똑같은 재료로 음식을 했는데도 음식 맛이 다르고 그 중에서도 더 맛이 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비밀은 또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좋은 시 위에 더 좋은 시,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좋은 시 위에 더 좋은 시. 이 언어학자 소시로라는 사람이 인간의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인간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법적 언어, 이것을 랑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랑그를 가지고 랑그를 기초로 해서 1대1로 만날 때 현장에서는 자기 개성과 분위기를 살려서 말을 바꿉니다. 이걸 파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설이면 소설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적용하되 거기에 자기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문학도 그렇고 시도 그렇다. 공통적인 장르적 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창작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같은 소재, 같은 주제라도 보다 뛰어나게 표현해낸다면 이는 좋은 작품에서 보다 좋은 작품으로 격상될 수 있는 것이다. 시창작에서 또는 문학창에서 이처럼 보다 좋은 시로 평가되는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은 보다 놀라운 상상력이나 보다 뛰어난 표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포괄적으로 말해서 필자는 보다 창조적인 시, 즉 창조시학이라고 명하고 싶다. 그것을 낯설게 말하기 뭐라기 그 수많은 시학적 용어가 다 있습니다만 그걸 포괄적으로 말하면 다게 창조시학. 그리고 이 창조시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 장르의 기본적인 제도와 관습이 리듬, 메타포, 코노테이션인 만큼 보다 좋은 시의 조건은 보다 창조적인 리듬, 보다 창조적인 메타포, 보다 창조적인 커노테이션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좋은 시와 보다 창조적인 그런 작품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다 더 창조적인 시를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보다 좋은 시는 보다 더 창조적인 시다, 이걸 강조하면서 첫째로 리듬에서 보겠습니다.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성기기는 다해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떠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이뿐인가 하노라. 네, 이거 정철의 유명한 시입니다. 시조입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많이 익숙한 시입니다. 시조입니다. 부모한테 효육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답답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제가 너무 평범하죠. 그리고 형식도 너무 평범합니다. 리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시, 똑같은 시조인데 이렇게 바꾼 것도 있습니다. 그대의 것도 되고 나의 것도 되곤 하던 목 넘어 마실러 가는 나지막한 이 오솔길, 인기척 혼자 내고 가는 향가새꽃 핀 이 길. 과거의 시조는 3행으로 고지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7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달라요. 언어도 신선합니다. 자, 이래서 비록 리듬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게 12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양의 것인데 실제 리듬의 변화를 주니까 훨씬 진동이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중요한 것은 보다 창조적인 리듬을 찾는 노력. 이게 바로 보다 좋은 시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자, 우리가 잘 아는 김동명의 내 마음은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성의 눈물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너 주어로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랑 꽃같이 그대의 뱃잔에 부서지지.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문을 닫아줘.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지의 한 방울로 남김없이 타오르. 너무나 잘 아는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타포를 말할 때는 언제든지 내 마음은 호수요 저도 즐겨 사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가 메타포도 사용했고 리듬도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김현승의 눈물과 비교해보면 그 리듬감의 차이가 납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흠도 티도 근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쁨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 자, 여기 김동명의 내 마음은이라는 리듬과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리듬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것은 메타포도 있고 뭐 내용도 서정되고 좋지만 문제는 리듬이 너무 기계적입니다. 이행으로 되어 있고 전부 다 무슨 노래 가사 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현승의 눈물은 참신하고 창조적인 리듬입니다. 네, 보다 창조적인 리듬이 보다 더 진동감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다 창조적인 리듬, 그것이 바로 보다 좋은 시의 한 방식일 수 있다. 두 번째로요, 보다 좋은 시는 보다 창조적인 메타포를 사용한다. 자, 여기서 저는 또 이런 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보여내요. 춘풍잎을 아래 서리서리 누웠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 얻은 구비구비 펼이라. 아까 정철에 어버이 살아실제 삼기기란 타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 따위하니 평생 오지 못할 일 이뿐이가. 네, 형식 똑같습니다. 형식이 똑같은데 어째서 정철의 시조는 답답하고 황진이의 시조는 이렇게 신선한지. 그 신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철의 시는 메타포가 없습니다. 신선한 창조적 메타포가 없습니다. 리듬은 똑같지만 창조적 메타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황진의 시조는 몇백 년 전 쓴 황진이었지만 그의 시조는 메타포가 있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은 한 허리를 베어요. 춘풍잎을 얼마나 좋은 메타포입니까? 서리서리 넣다가 구비구비 펼이라. 이거 정말 대단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동이 오고 진동이 오고 똑같은 답답한 형식 같지만 메타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타포, 창조적인 메타포가 또 다른 진동을 가져오는 보다 좋은 시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박두진의 하늘 그리고 박두진의 꽃 두 같은 시인의 시입니다. 자, 박두진의 하늘은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리더리 멀리서 온다 하늘은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부르다 호수처럼 부는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몸이 안긴다. 아주 서정적이고 평화롭고 그렇습니다. 리듬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박두진의 꽃을 볼까요?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 비밀한 우름 한 번만에 어느 날의 아픈 피흘림 먼 별에서 별에로 길석 위에 떨어진 다시는 못 돌이킬 엇갈림의 빗방울. 자, 여기까지만 봐도 같은 작가의 시인데도 왜 그렇게 긴장감이 하나는 떨어지는지, 앞에 것이 부드럽고 아주 대단히 평화롭기는 합니다. 그럼 긴장감이, 진동이 약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도 바로 앞에 것은 호수처럼 네, 메타포가 약해요. 메타포가 창조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박두진의 꽃은 그보다 훨씬 메타포가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진동의 차이가 온다. 그래서 보다 좋은 시란 뭐냐? 보다 좋은 창조적인 메타포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보다 좋은 시와 보다 창조적인 이 커노테이션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시는 기본적으로 시적 장르가 같은 제도와 간식으로 리듬 있고 메타포가 있으면 보다 좋은 시가 되려면 보다 창조적인 리듬, 보다 메타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커노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다시 여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영의 푸른 하늘을 그리고 김수영의 풀이라는 작품에서 한번 봅시다. 김수영의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롭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고 본 일이 있는 사람은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구독하는 것인가. 이 시 참 젊은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사람들 보고 좋은 시 고르라면 이 시 다 고를 겁니다. 그런데 통계로 보면 그 시보다는 김수영의 풀이 영원한 고전으로 남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젊은이들은 열광하는데, 그래서 데모송의 주제가인데 어째서 그건 70년대 80년대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 푸른 하늘 좋아하는 젊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행가 같은 겁니다. 그런데 풀은 유행가가 아닙니다. 계속 진동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김수영의 푸른 하늘은 거기 메타포도 있고 리듬도 있고 다 있지만 문제는 커노테이션이 단순합니다. 내포적 의미가 단조로워요. 이것은 하나의 데모송이에요. 민주화를 선동하는, 또 물론 이제 혁명이라는 것이 또 민주화라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 그것이 고독하다는 얘기, 넋두리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커노테이션에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수영의 풀이 넘는다. 비를 몰아오고 통풍이나 벗게 풀을 넘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져 더울다가 다시 누웠다. 이 한 구절만 보세요. 물론 이것도 메타포 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람이 오고 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 김수영의 풀은 구절 하나하나가 다 메타포입니다. 풀이 녹는다.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비를 몰아오는 통풍의 나베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도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날이 흐려서 더울다가 다시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그것도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그리고 바람보다 더 먼저 일어난다. 네, 그것도 또 달라요. 김수영의 풀은 마디마디 단어 하나가 전부 커노테이션으로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고 충격을 줍니다. 변화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반복도 있고 그러면서도 의미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슨 민중의 어떤 끈질긴 그것도 너무 단조로운 얘기죠. 어찌 이 풀이 그것뿐입니까? 그것은 인생도 그럴 수 있고 역사도 그럴 수 있고 삶도 그럴 수 있고 모든 존재는 따지고 보면 이 풀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닐까요? 자, 그런 점에서 풀은 너무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코노테이션의 차이다. 김수영의 풀은 하늘에 비해서 이 김수영의 풀은 그 코노테이션이 풍부하고 그래서 더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좋은 시가 된다.